샬롬 초인류 정상국가 27번째 제10장 초인류 거버넌스 시스템 정부 개혁. 과거 정부는 권위주의 모델의 바탕을 둔 만능 해결사로 우리 사회 내 모든 문제를 관리, 감독, 조정하는 단일 리드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시대적 변화 요소들과 맞물려 더 이상 우리 사회 내 만능적인 존재로 자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기업에서는 삼성과 현대 등을 위시한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초인류 글로벌 재계 리더로 성장했으며 문화적으로도 과거 배용준의 겨울 연가 한류를 시작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 기생충, 미나리 등이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비단 유명 기업과 연예인들의 선전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 국민들의 능력 역시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각자의 전문성과 능력은 거의 모든 사적 영역 내 정부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결국에는 탁월한 국민들의 개별 역량을 더 이상 리드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 정부로 탈바꿈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 거버넌스의 시대적 사명이다. 내가 지금까지 정책 설계에 있어 국민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계속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거버넌스 구조도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융복합 연결 모델로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미래 거버넌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헤이테크 중심의 과감한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통제지향적인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민간 영역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K-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해야만 한다. 1. 혁신의 시작은 스피드, 정부의 시대착오적 규제 만능주의 탈피. 혁신 정부의 가장 큰 필요 역량은 순발력이다. 길거리만 봐도 무능한 정치의 규제 강화로 인해 대한민국 토종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정책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한국 국적의 바리케트와 뚜레쥬르 등은 동네 빵집 변경 500m 내 출점 제한과 매장 수 조정 등의 규제를 받아 도리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을 규제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는 취지로 시작된 규제가 정작 외국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채 기존 골목 상권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업체들만 표적이 되어 정부의 이상한 공정 원리에 계속 탄압만 받고 있으니 과연 국가가 자국 기업을 지킬 기본적인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아세안의 맹주 인도네시아만 살펴봐도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노동 유연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옴니버스 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아웃소싱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거 절폐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완화와 고용 관련 사항 및 요건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시대착오적 입법 트렌드와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LG를 비롯하여 일본의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들을 유치시키는 데 성공했고, 작년 2020년 코로나19 사태 선방에 힘입어 올해에는 4%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금융 플랫폼인 핀테크도 마찬가지다. 정작 IT와 금융의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항상 업종별 인허가 제도 제한으로 인해 시작부터 주저앉은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역시 코로나 시국 속 의료 분야 내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과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규제로 인해서 관련 서비스 자체가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최고 인재가 각각 금융, 의료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을 규제로 막아선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 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지만, 정작 정부는 20세기 관료주의 분류법에 함몰되어 규제 프로토콜만 강제하고 있을 뿐이니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초일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삼육 관성에 젖어있는 정치와 행정의 규제를 들먹이면서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정치적 무능 때문에 민간 기업과 개인들은 잠재성을 갖추고 있어도 그 실력 발휘를 굳이 국내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시대착오적인 국가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아이템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할 물리적 토양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애당초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만한 동기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 한탑 티어 들어온 제작 스타트업은 최고 수준의 역량과 잠재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내 규제와 경영상의 제약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100억 원대의 투자 유치 이후 본사를 과감히 미국으로 옮겨버렸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들의 자유를 거세해 놓고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거짓말에 불과하며 결국은 대한민국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리드 모델에서 공공 서비스 모델로 탈바꿈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책 수요자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를 선도할 실제 능력과 잠재성을 갖춘 존재는 바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정치와 행정은 철저히 돕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비롯하여 민간 영역 내 성장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효과적인 수요자 중심 지원책들을 적극 개발해야만 한다. 이 AI 윤리 현장의 헌법 명문화, 디지털 정부의 첫 출발점, 인공지능
AI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현대 기술 혁명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간을 넘어서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AI는 기존의 우리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윤리적 문제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영상 속 특정 인물의 얼굴을 가상으로 반영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을 들 수 있다. 본래 딥페이크 기술은 가상현실 속 인간의 모습을 한 AR 캐릭터를 화면 속에 띄우는 것이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프로노 등장인물들에 대입시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유통시키는 범죄들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의 양면성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그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 크게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향후 디지털 제재로의 전환을 앞둔 현 시점에 자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한 AI 윤리 헌장을 수립하여 향후 국가 내 데이터 관리 및 운영 방식에 등에 대한 자체적인 도덕관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한민국 인류 IT 기업들은 AI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업 차원의 윤리 헌장을 도입한 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앞서서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AI 기술의 윤리 준수 여부가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체봇 이루다를 들 수가 있는데 AI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차별, 혐오, 표현을 주입하며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올해 공개한 바 있는데 이는 AI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네이버의 기업 철학 등을 통합시켜 사내 구성원들의 AI 개발과 이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등 총 5개의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기관과 연관 스타트업들과의 AR 협력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다. 카카오 역시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통해 알고리즘 원칙과 중요한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 AI 거버넌스의 윤리 원칙 마련은 디지털 정부 출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 AI 기술의 적용 및 응용 범위가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확대될수록 국가적 차원의 윤리 헌장은 대내외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특정 정치 권력과 세력들의 이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경우 민간 사찰은 물론이요. 정적 제거를 위한 약점 찾아내기 등으로 남용되어 곧 현대판 빅브라더의 일탈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AI 기술의 품질 문제로 인해 안면 인식 등을 잘못 적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한다든가 오작동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최악의 수를 두는 등 각종 시스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AI 시스템의 보안 부족으로 인하여 제3국의 해킹 등 사이버 테러를 막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단순 윤리적 선언을 넘어 법 개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운영 방식과 지향점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미래 AI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국가 행위는 철저히 국민 주권과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명백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K 민관협동 모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에 접어든 AI 혁명은 사실상 모든 영역 사이에 경계를 파괴하고 전 사회 구성원과 기관들을 하나의 거대 이해관계 집단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곧 초연결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윤리 논쟁들이 우리 사회 내 끊임없는 도전 과제들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아 최적인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AI 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민간 영역 내 기업들과 개인들의 역량 발휘를 위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설계와 글로벌 AI 이기주의 등이 중요해지므로 디지털 K-민관 협동 모델에 기초한 국가적 차원의 AI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먼저 정부는 관리주의 집단에 맞춰진 보수적인 성향의 조직 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협업 모델 설계와 현장 속 니즈 파악만큼은 철저히 민간 영역 내 주인공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민간 제약회사들의 공급 체계를 비롯한 세계적인 학계 및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꼭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AI 기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KAR 거버넌스를 집행하는 과정 역시 국가적 기술 체계에 대한 기초 설계부터 그것의 적용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민간 영역 내 특유의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정책 수요 등에 관한 개별 역량들이 한데 모여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AI 오픈 플랫폼을 구성하여 이미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양 및 가공 역량을 갖춘 바이두, 알리바바, 텐샨트, 샤오미 등으로 구성된 15대 기업들에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AI 경쟁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픈 플랫폼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니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한다. 특히 시대적 흐름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기존 규제들이 시대착오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제 폐지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여 시대에 적합성이 떨어지는 과거 법안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민간 영역이 정치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이 일방적으로 강제되어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낭비되는 거래 내용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이슈는 바로 사회적 거래 비용이다. 실제로 IT 비대면 기술이 전성기에 접어든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국민이 정부와 AR 기술을 매개로 한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더 많은 민간 기업과 개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여기서 발생된 공통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관련 AI 기술 역량을 순전히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 데이터를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국가별 데이터 보호주의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AI 이기주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곧 석유와 같은 상징 자본으로 그 입지를 더욱 굳힐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서 언급한 K-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민관협동 모델을 통한 AR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AR 이기주의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3. K-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중구난방 정부 부처 통폐합. 디지털 거버넌스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시키는 도구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인데 실제로 정부 내 통합관리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특정 미래 산업군을 둘러싼 부처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 비용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중복 규제로 인한 민간 기업과 개인들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한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둔화로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당장 전자금융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만 놓고 보더라도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들 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시장 내 혼란만 키우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내부 결제 내역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삿바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바로 청산이다. 여기서 청산이라 함은 일정 기간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 관계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거래 간소화 제도를 의미하는데 원래 이 작업을 한국은행이 전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위원회를 관리기구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마디로 주무부처에 관한 통제 네트워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회의 입법 전문성 부족과 이에 따라 관리 영역을 놓고 대치하게 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혼선만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온풀법으로 불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갑질행위 예방법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령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중개거래 행위 금지와 이용자 보호 책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관한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법의 경우 규제기구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지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칫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는 단순 부처 간 이기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 이용자보호법과 공정위 공정화법 간 중복 규제로 인해 관련 플랫폼 사업의 피해와 비효율성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 관할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3파전으로 나뉘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 비효율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세계 부처들 간의 규제 올림픽이 개막되면서 본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내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경쟁 취지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 실제로 과기부는 방송진흥기획과 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지원팀을 신설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반 총괄과 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책협력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체부의 경우 방송영상 광고과 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팀을 새로 만들었다. 당장 관리 감독 대상으로 분리되는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거인 넷플릭스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 마당에 정작 자신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시어머니 역할을 자처한 채 무려 3명씩이나 등에 올라타고 있으니 말 그대로 죽을 맛일 수밖에 없다. 4번 리더들을 위한 AI 리터러시 컨퍼런스 의무화. K디지털 거버넌스의 변수는 앞서 언급한 조직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요인을 따져본다면 다름 아닌 내부에서 AI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 행정 리더들의 AI 리터러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앞으로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 AI 대안과 담론 그리고 비전 등을 내세워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곧 국가의 AI 서비스 운용을 비롯한 제도적 준비 역량을 리더 스스로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학습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런 의지와 필요성이 무색하게도 실제 현장 속 국회의원들과 관련 부처장들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 AI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술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특히 리더가 AI 설계 구조의 기본 흐름과 향후, 그것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잘못된 AI 개념 설계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불공정 문제 등에 관한 위기의식 역시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미래 AI 사회에 발생될 수많은 정책적 수요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를 제대로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며 결국은 무능한 리더의 AI 정부 운영 방식은 형식적인 관리와 최소한의 감독 등으로 무책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번 상상해 보자. 허위 정보와 디지털 왜곡으로 얼룩진 가짜 뉴스라든가 앞서 말했던
딥페이크 콘텐츠 등은 초연결망을 통한 빠른 확산이 언제든 가능한 만큼 한 번 퍼지는 순간 수습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영상 콘텐츠에 편향된 습득 성향이 자기 입맛에 맞는 허위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만 굳어져 진영 논리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곧 나 빼고는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최악의 배타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극단적으로는 혐오 심리까지 자극해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에 대한 오프라인 폭력과 명예훼손 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사생활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AR 기술이 남용된 프라이버시 침해는 많은 경우 특정 인물을 악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 기법들이 사용되며 한 번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될 경우 개인의 존엄성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연예인들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지만 일반인들 역시 의도된 범죄 표적이 되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AI와 결합된 사회적 잠재 리스크들을 예측하고 그 대안들을 탁월하게 상상해내기 위해서라도 리더 개인들은 사회적 맥락 가운데 객관적인 AI 관련 지식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스스로도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더욱 분발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공인한 컨퍼런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치, 행정, 리더들의 의무 학습 할당량을 개별적으로 부과하여 최적의 정치 정책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는 지난 2017년부터 거버넌스, 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의 세계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AR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정부 AR 준비 지수를 발표했는데 다양스럽게도 작년 2020년 대한민국 순위는 세계 7위로 나타났다. 리더들의 AR 리터러시 역량만 강화되더라도 국가의 AR 운영과 공공서비스에서의 활용 수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미래에 대한 제시 등의 종합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어 결국에는 글로벌 AR 지수 탑 3에 들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 본다. K-디지털 거버넌스 미래 정치 행정 참여 인재 양성 초이루 거버넌스 초점은 항상 미래에 방점을 둔 현재 시점의 혁신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름 아닌 인재이다. 문제는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여전히 인재 양성 방식에 있어 대한민국은 20세기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에이스 인재들의 기본 역량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직화된 조직 관성과 연공서열주의 등으로 인해 젊은 새싹들의 가능성을 초장부터 눌러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유유서 질서라는 명목하에 젊은 친구들의 주장이 버릇 없음으로 지부된 채 존중받지 못한 생태계가 지속될수록 잠재성 넘치는 미래 인재들은 알아서 침묵을 선택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동화되기 시작한다. 경륜이야 당연히 기성세대의 경험이 그들을 앞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대상에 부합한 기술
트렌드와 융복합 실험 정신은 철저히 젊은 세대에게 주도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하이테크 기업들의 에이스 팀만 보더라도 민첩성에 특화된 초이류 젊은 인재들이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갖가지 시험들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보상체계 역시 그들의 자존감과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모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조직 자체가 인재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넛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정치, 형제, 조직 문화가 기본적으로 연공, 서열에 기초한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운행된다는 것이다. 연령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조직 문화가 변화의 흐름 가운데 새로운 발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난센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젊은 친구들만 조직 내 부품으로 투입시키기만 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연령의 기성세대 중심에 경직된 조직 문화가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데 있어서 젊은 인재들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과 보상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인재들에게 형식적으로는 알아서 잘해보라고 독려하지만 정작 하는 일마다 족족 개입하고 기성세대의 철지난 의견을 반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결국은 초기의 야심찬 귀행과는 달리 잡탕이 되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곧 조직 내 잠재적인 불만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젊은 아웃라이어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현상과 직결된다. 특히 정치 영역의 핵심 플랫폼인 정당 내 젊은 친구들의 실질 참여율과 공헌 기회는 더욱 형편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적어도 행정부처 내 공무원 조직은 최소한의 보상체계와 직업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재 로깅 효과가 있어 젊은 인재들이 꾸준히 머물고 조직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이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경우에는 전혀 딴판이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도 보상체계조차도 없다 보니 최고의 인재가 정치활동 핵심인 정당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어른들의 경우 이른바 병풍 효과만을 노린 채 젊은 인재들에게 접근하다 보니 결국 우수 인재들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기 일쑤고 기존에 남은 인재들도 소모적 버티기로만 일관할 뿐이다. 기성세대를 넘어서는 정치적 상상력을 내세워 어른들을 자극해야 할 정당 내 정치 인재들이 정작 소모적인 여건 속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큰 손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 내 차세대 인재 양성 시스템은 미래 거버넌스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정당이 어떻게 해서든 교육시키고 키워주어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넘어선 영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만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20대 청년 때 서포터즈 역할만을 수행한 인재들에게도 또래 젊은 세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엄격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이들의 성장판을 더 키워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키워낸 다음 정당 정치에 더 실력 있게 공헌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드는 것도 한 모델이 아닐까 싶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뱅크를 신설하여 정치, 행정 분야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융복합적 역량을 차세대 거버넌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시험과 같이 선발 과정을 거쳐 정부 부처 내 타이트한 소속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인재들을 정부 프로젝트와 느슨하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부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 및 다원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공인인재뱅크 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켜 소속 회원들의 교류 활성화를 중개해 주거나 소속된 젊은 인재들을 공인된 인재뱅크 내 국가 우수 인재에 등록시켜 대내외적으로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재뱅크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의 조직 관성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정체 상상력과 유연성이 한결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곧 K디지털 거버넌스의 뿌리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내는 밑 작업이 될 것이다. 실제로 AI 기술로 인한 미래 정책 수요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령 가상화폐를 놓고 금융정책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세무, 회계 전문가, 그리고 스타트업 종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 전문인들로부터의 조언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정책 정사진을 제시해야만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드론을 들 수가 있는데 도서 지역과 같이 긴급 구호 물품처럼 중요한 유통망이 인력으로 다다르기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AI 기능이 담재된 드론 시스템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도서 지역 내 주민들의 다양한 필요 내역들을 조사할 수 있는 경영 마케터를 비롯하여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공시킬 전문가들과 실제 드론동을 제작 및 작동시킬 전문 구성원들의 다양한 재능들이 한데 모아져야만 현실화시킬 수 있다.